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대폭락을 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는 한국 증시를 보고 카지노와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여정이었다며 코스피 지수는 2025년 초 이후 거의 3배를 뛰었지만 지난 6월 이후 약 25% 하락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를 도박꾼으로 빗대고 증시를 카지노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변동성은 과거와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오늘도 코스피에는 다시 한번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요. 올해 들어 벌써 8번째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리 증시 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횟수가 총 14차례에 불과한데 그 가운데 8번이 모두 올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역대 발동 사례의 절반이 넘는 비중이 단 몇 개월 사이에 집중된 것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하면 투자자들이 과도한 공포 속에서 매매를 이어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작동하는 시장 안전장치입니다. 코스피가 전일 종가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이어지면 모든 종목의 거래가 20분 동안 중단되고 이후에도 일정 시간 단일가 매매를 거친 뒤 정상 거래가 재개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상황을 다시 판단할 시간을 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런 조치가 한 해에 8번이나 발동됐다는 것 자체가 현재 시장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반복해서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뚜렷합니다. 2000년에는 2차례, 2001년에는 1차례, 코로나19 충격이 있었던 2020년에도 2차례, 2024년에는 1차례 발동되는데 그쳤습니다. 근데 아직 7월도 끝나지 않은 2026년에만 벌써 8차례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몇 달 동안 과거 여러 해를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횟수가 기록된 셈입니다. 여기에 사이드카 발동 횟수도 심상치 않습니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을 더 흔드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일정 시간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서킷 브레이커처럼 시장 전체 거래가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사이드카가 무려 66차례나 발동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연간 기록이 45회였는데 올해는 아직 7월 말인데도 이미 그 기록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시장 안전장치가 이 정도로 자주 작동한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각해서 마치 홀짝판 아니냐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코스피가 크게 흔들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26.68%를 차지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23.7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을 합치면 모두 50.44%에 달하는데요. 코스피에 상장된 수백 개 기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비중이 두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 보니 두 기업의 주가가 동시에 오르면 코스피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두 종목에 매도세가 집중되면 다른 종목들이 버텨도 지수 전체가 크게 밀리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가들도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 변화가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두 기업의 실적만 놓고 보면 기대를 거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AR 산업이 발달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두 기업이 높은 수익성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기대감이 커질 때마다 자금이 두 종목으로 더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은 물론 이들과 연계된 각종 금융상품 거래까지 합치면 한국 증시 전체 거래량의 80% 이상을 차지한 날도 있었습니다. 시장의 관심과 거래가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몰리면서 두 기업의 주가 움직임이 코스피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비중도 그만큼 커졌는데요. 그래서 해외 악재가 발생하거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순간 코스피 역시 다른 국가 증시보다 훨씬 큰 폭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폐해가 큰데요. 이코노미스트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놀라울 정도의 좋은 실적을 내고 있으며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것도 이해할만 하다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투자 성향과 레버리지 ETF로 인한 변동성 확대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해당 기업보다 레버리지 ETF에 더 많은 돈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한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특히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나 레버리지 투자를 이용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5월 27일부터 7월 24일까지 단 40일 거래일 동안 강제 청산된 금액은 누적 1조 8,23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기간인 3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기록했던 1조 319억 원보다 많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강제 청산 규모가 수천억 원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손실이 그만큼 빠르게 확대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강제 청산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주가가 급락하면서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때 발생합니다. 이때 증권사는 추가 증거금을 내라고 요구하는데 보통 1, 2거래일 안에 이를 채우지 못하면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 주식을 시장
시장에서 매도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강제 매도가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주가를 더 끌어내리고 다시 다른 투자자의 반대 매매를 유발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도 빠르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레버리지는 주가가 오를 때 수익도 커지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도 그만큼 빠르게 확대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의 부담도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강제 청산 규모가 단기간에 많이 늘어난 것도 이러한 시장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당국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기존보다 높은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예정보다 닷새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고, 투자 수요가 계속 이어질 때는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추가 규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발표된 이후 단일 종목 레버리지 16개 상품의 거래 대금은 전 거래일보다 약 27% 감소했습니다. 다만 거래가 다소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손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강제 청산으로 시장을 떠난 투자자들도 적지 않고 큰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코스피 폭락은 국내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도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중국 최대 디램 기업인 창신메모리의 상장입니다. 창신메모리는 27일에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 거창반에 상장한 첫날 공모가가 무려 465.82% 폭등했습니다. 이 하루 만에 시가총액은 약 3조 2,8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712조 원까지 불어나며 중국 본토 증시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올랐습니다. 기존 1위였던 중국 공상은행을 제친 것인데요. 이처럼 시장이 폭발적으로 반응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상장 첫날 실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은 전체의 6.73%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 청약 경쟁률은 500대 1을 넘었고 개인 투자자 경쟁률도 244대 1에 달하면서 제한된 물량의 매수 주문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거창반은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 첫 5거래일 동안 가격 제한 폭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러한 매수세가 그대로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창신메모리가 빠르게 성장한 배경도 주목할 만합니다. 2016년 설립된 이후 중국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 아래 최신 디램 공정을 집중적으로 개발했고, 현재는 DDR5와 LPDDR5X 같은 최신 메모리를 양산하는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창신메모리는 세계 4위 디램 업체로 성장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D를 잇는 수준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과는 차이가 있지만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점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변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창신메모리의 주요 주주에는 국가 반도체 산업기금과 지방 국유 자본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연구개발 투자, 인지 양성 정책까지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창신메모리를 중국 반도체 자립 전략의 핵심 기업으로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메모리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이란 기대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앞으로는 중국 업체의 생산 능력 확대와 기술 경쟁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뿐 아니라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 속도까지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국내 반도체주의 변동성도 이전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앞으로 기술 경쟁과 공급 확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국내 반도체주에도 지속적인 변동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